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중세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무사정권으로 넘어가는 게 이 중세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시작이 가마쿠라 막부라고 나오죠. 이 가마쿠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가마쿠라라는 지역,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막부란 뜻입니다. 이 막부는 본래 이제 그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면 이제 노숙을 하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장군, 지휘관들이 있는 그 본부, 야전 텐트, 그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걸 원래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무사정권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무사정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1185년부터 1333년, 그러니까 12세기 말에서 14세기 초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에서 이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헤이안 시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헤이안 시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헤이안 시대라고 하면은 나라 시대 이후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794년 8세기 말에서 1185년 12세기 말, 이렇게 지속이 되는 시기가 헤이안 시대인데, 이 헤이안 시대 우리가 나라 시대랑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헤이안 시대 하면 특징이 뭐죠? 네, 이제 나라 시대와 반대로 율령이 무너지고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귀족과 호족들이 장원을 확대하기 시작해요. 장원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그쵸, 국가와 천황이 백성과 토지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이 귀족과 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누굴 고용해요? 네, 무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무사들이 결국 이 귀족과 호족들을 잡아먹는 그런 게 헤이안 시대의 내용이었죠. 그 배경은 그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헤이안 시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헤이안 시대 후반 국가의 나라 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율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율령과 국왕의 힘이 약해지고 누가 성장한다? 귀족과 호족이 성장하고 얘들이 장원을 통해서 토지와 백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이 국가의, 천황의 그 장악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누구를, 이 무사계층을 고용을 하고, 이 무사계층들이 결국 자신들을 고용한 고용 중인 귀족과 호족을 먹어버리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뭘 만든다? 네, 무사단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에 수많은 무사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강했던 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건 뭐냐면, 이게 노가 뭐뭐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모토노는 미나모토 가문의,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나모토가 가문 이름이고 요리토모가 이름이에요.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라는 애가 결국 모든 무사 집단을 다 평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마쿠라 지역에 무사들이 중심이 된 무사 정권인 막부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제 무사 정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의 막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천황은 죽었겠다, 그죠? 천황은 무너졌겠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일본은 기묘한 이중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천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다만 천황은 실권이 없는, 상징만 존재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지금 어디 있죠? 교토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쇼군이 실제 실권을 장악을 하면서 어디에? 이 가마쿠라에서 막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서아시아 가게 되면은 술탄 칼리프 이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중적인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막부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정의대 장군, 바로 쇼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쇼군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이 무사들과 뭘 맺냐? 주종관계를 맺어요. 일종의 봉건제도가 다시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 봉건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쇼군이 있고요. 가마쿠라의 쇼군이 막부를 이끄는 쇼군이 있는데 이 쇼군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 자기를 도와서 이 막부를 만든 이 밑에 있는 무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군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뭘 내려줍니까? 네, 토지를 내려주고요.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죠. 그러면 이 쇼군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무사는 당연히 쇼군에게 세금도 바치고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주나라 배울 때 이미 봉건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 개념을 잡았을 거야. 이제 황제가 그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방의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제후에게 내리고 대신에 그 제후로부터 충성을 받는 그런 기본 개념이 봉건제였죠. 봉건. 토지를 나누어 건. 제후국을 세운다라는 봉건제도. 다만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적인 봉건제여서 주로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을 했지만 일본의 이 가마쿠라 막부의 봉건제는 계약적인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이 무사들에게 토지를 주고 충성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무사들 중에서도 모든 무사들이 다 토지를 받을 수 없잖아. 이 많은 무사들 중에서도 쇼군에게 선택되어서 이 토지를 받은 무사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 얘들이 이제 영주, 다이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사들 중에서도 쇼군에게 토지를 받은 그런 잠깐만 다시 말할게요. 자, 그냥 수많은 무사들 중에서도 쇼군에게 토지를 받은 그런 이제 무사들을 우리가 토지를 가진 영주, 다이묘라 그래요. 이 영주를 일본어로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받은 무사는 다이묘, 영주로서 이제 그 토지를 지배하고 이 토지를 못 받은 무사들은 그냥 이제 무사로 지내는 거죠. 다만 이 봉건제도의 문제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대만 지나면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서도 혈연적 관계, 종법, 예법, 천명, 덕치 또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제후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관을 보냈죠. 가마쿠라 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쇼군은 이 다이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슈고와 지토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을 합니다. 이 슈고와 이 지토는 이 중앙에서 보낸 감찰관이에요. 중앙에서 보낸 감찰관. 얘네들이 이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제로서 지방에 슈고와 지토를 보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천황은 그냥 교토에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전하던 가마쿠라 막부는 언제 위기를 맞느냐? 13세기 후반에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죠? 원나라. 이제 몽골 제국을 중국식으로 바꿨던 그 쿠빌라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도 카라코름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도 원나라로 바꿨죠. 이 쿠빌라이 칸 원나라의 세조가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이제 고려도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려가 원나라의 이제 강요로 인해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정동행성을 만들고 이제 원나라에 협력해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 이 가마쿠라 막부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죠. 근데 이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가마쿠라 막부 정벌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일본이 잘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군사력이 강해서 노 태풍, 신풍, 가미카제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본토 무적설, 신국 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우리 일본 본토는 신께서 보호하는 나라다. 다만 막아내긴 막아냈으나 문제는 뭐예요? 이 전쟁이 침략전이 아니라 정복전이 아니라 방어전이라는 거야. 방어전의 문제는 뭐죠? 적을 물리친 다음에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물리쳤지만 뭐 전리품으로 얻는 게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은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소집한 전국의 무사들에게 전쟁은 이겼지만 막아냈지만 침략은 막아냈지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지불할 게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 쇠퇴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일본 무사 정권의 특징, 일본의 봉건 구조이 나오죠. 쇼군, 다이묘, 무사.
이런 얘기들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나서 들어온 게 바로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1336년 14세기 초부터 15세기 말까지 존재했던 무로마치 막부인데요.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쇠퇴하고 무로마치 막부가 생기는 이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 정권 교체 시기가 사실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인 격변기였어요. 이때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분열 혼란기였습니다. 중국은 이때 이제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가 무너지고 태평도의 기반, 백년교도의 난, 그리고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주원장이 만든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기였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여말선초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생기긴 했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가 분열해요. 남북조로. 북조와 남조로 분열된 남북조 시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혼란이 다가왔는가 살펴보신다면 우선 무로마치 막부를 만드는 건 누구냐? 아까 가마쿠라 막부를 만든 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죠. 이 무로마치 막부를 만든 건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카가 다카오지. 이 사람이 특이한 거는 교토에 이 막부를 만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쇠퇴하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맛이 갈 때 누가 이거를 기회로 잡았느냐? 바로 천황이었어요. 자, 우리 천황 생각해 봅시다. 자, 천황의 영광의 시간도 있었죠. 이 쇼토쿠 태자 야마토 정권 그리고 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율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헤이안 시대부터 천황은 귀족과 호족에게 밀려서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서 무사들에 의해서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교토에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이 천황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이 천황이라면 어느 시절이 그리울까? 그치, 당연히 율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왕실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유지되던 이 쇼토쿠 태자 시절이나 다이카 계신 나라 시대, 이때가 그리울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때로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그동안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했죠. 왜? 막부들이 있으니까, 무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마쿠라 막부가 맛이 가네요. 이걸 보고서 이제 당시 천황이었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네. 이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있어요. 고다이고 천황. 이 사람 이름 알아둡시다. 고다이고 천황. 여기다가 적을게요. 고다이고 천황. 일본에서 되게 인기 있는 천황이에요. 근성의 상징인데, 이 고다이고 천황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해 가는 걸 보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본을 바로 세울 때다. 다시 율령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다이카 계신과 나라 시대로 그때로 일본을 되돌릴 때다라고 해서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용병으로 고용을 한 거야. 너가 나를 도와서 저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면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내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고용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단순히 천황을 위해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드시죠 라고 할 그런 애가 아니죠.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이미 선례가 있잖아. 무사로서 오를 수 있는 이 최고의 자리가 뭔지 막부와 쇼군, 가마쿠라 막부가 보여줬었잖아.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이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권력을 고다이고 천황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예 새로운 막부를 만들고 새로운 쇼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고다이고 천황을 비웃기라다듯이 이 무로마치 막부를 어디에 만든 거야? 그래, 천황이 있던 교토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부터 나라에서 헤이안 넘어오면서 이 교토인 헤이안쿄로 도읍으로 옮겼잖아요. 이때부터 이 헤이안 시대가 시작된 794년 수도를 나라의 헤이조쿄에서 이 헤이안쿄 교토로 옮긴 이후부터 쭉 교토가 일본의 수도고 천황은 교토에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도 천황이 있는 교토가 아니라 가마쿠라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막부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그런 천황을 비웃기려다듯이 천황이 있는 헤이안 시대부터 천황이 쭉 거주한 그 교토에다가 천황이 있는 그 헤이안 시대부터
헤이 안쿄. 그때부터 쭉 천황의 근거지였던 교토에다가 이 막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분노해가지고 이 교토를 벗어나서 탈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조의 이 요시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고다이고 천황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정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로마치 막부는 만들어지자마자 둘로 쪼개진 겁니다. 교토의 막부, 그리고 남조의 요시노를 중심으로 한 천황의 정부,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정리하면은 북조는 어디? 교토의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남조는 요시노, 여기에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 정부를 새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니 당연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남북조 시대의 분열과 혼란을 틈타서 왜구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왜구를 우리가 전기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기가 있다는 건 당연히 후기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남북조 나눠졌을 때가 이때 날뛴 게 전기왜구예요. 이 전기왜구가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고려 말에 쳐들어온 왜구들, 그게 전기왜구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 넘어갈 때 도적대인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홍건적,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이 왜구들이 바로 전기왜구예요. 그럼 후기왜구는 언제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종과 명종 때 삼포해란 을묘해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변사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후기왜구입니다. 아무튼 그 고려 말 우리 고려를 괴롭혔던 홍건적은 원명교체 때 넘어온 거고, 그 왜구는 무로마치 막부의 남북조 분열기 때 온 이 왜구들, 그게 그 고려 말의 왜구들이에요. 전기왜구. 이 무로마치 막부 남북조 시기에 고려를 괴롭힌 이 전기왜구를 누가 도발했죠? 네,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여기서 이제 얻은 권력과 힘으로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들잖아요. 아무튼 이 왜구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 왜구들이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도 가서 중국도 엄청 괴롭힙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제 명나라였는데,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하도 이 왜구들이 날뛰니까 아예 일본에게 나라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난리가 난 거야. 가뜩이나 남조의 천황이 독립해가지고 이중정부를 만든 것도 혼란스러운데 누구와의 무역도 끊긴 거죠.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무역도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로마치 막부가 명나라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 왜구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왜구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명나라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랑 교역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가 그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해주고, 그때 나온 게 감합무역이에요. 저는 중국사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감합, 그 무역을 허락해주는 증서예요. 그래서 무역 허가증, 이 증서인데 이걸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명나라가, 절반은 무로마치 막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감합을 맞춰보고서 이 감합을 맞으면 넌 왜구가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가 보낸 정식 사절단이구나, 이래서 그들에게만 무역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감합무역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있었던 무역이에요. 그래서 이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감합무역이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명나라를 묻기도 하고 무로마치 막부를 묻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감합무역을 여러분이 뭐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좀 이따 배울 건데, 그 에도 막부가 주인장 무역이라는 걸 해요. 주인장 무역. 이건 이제 에도 막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무역 허가증인데, 이걸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감합이라 불렀던 거고, 에도 막부에서는 주인장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의 주인장 무역, 무로마치 막부의 감합 무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 선생님이 남북조 시대에 대한 용어, 결국 감합 이야기를 하죠. 이 남북조 시대는 이 3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아니라 3대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의해서 통일돼요. 굉장히 그 분열이 오래 간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러다가 이 시작부터 삐끗삐끗한 무로마치 막부는 결국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더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 쇼군의 후계자 분쟁을 오닌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온인의 이제 1467년에서 1477년 15세기 말인데 이 이후에 이 중앙의 무로마치 막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날뛰냐?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 역시도 기본적인 포맷은 가마쿠라 막부랑 똑같아요. 뭐런 얘기야? 쇼군과 무사 간의 주종관계, 봉건제도를 맺고 쇼군이 자신을 따르는 무사에게 토지를 주고 이 쇼군에게 토지를 받은 무사가 영주인 다이묘가 되어서 지방을 다스리고 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쇼군은 그 무사를 다이묘를 감시하기 위해서 슈구와 지토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기본 포맷 있죠.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 지방에 자신들이 임명한 다이묘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슈구 있죠. 이 슈구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 세력을 다이묘들을 감시하라고 무로마치 막부가 내려보낸 슈구가 이 무로마치 막부가 허수아비가 된 틈을 타서 얘네가 오히려 그 지방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군에게 정식으로 임명받은 다이묘를 쫓아내고 이 감찰관인 슈구가 아예 그 지역의 영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슈고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해요. 슈고다이묘. 그래서 이게 바로 전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고가 이 무로마치 막부가 지방에 다이묘를 통제하라고 보낸 슈고가 오히려 무로마치 막부에게 정식으로 임명받은 다이묘를 쫓아내고 지방 세력이 되었다라는 이 슈고 다이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100년간 펼쳐진 전국 시대, 이 전국 시대를 다른 말로 센고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누가 날뛴다? 슈고 다이묘. 근데 왜 슈고 시대가 아니라 센고쿠 시대라 그래요? 자, 슈고 다이묘보다 전국 시대를 상징하는 더 큰 용어는 센고쿠 다이묘예요. 자, 슈고 다이묘는 이 무로마치 막부가 지방에 보낸 감찰관이 슈고가 다이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슈고가 불법으로 다이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센고쿠 다이묘는 그게 아니야. 아예 중앙에서 보낸 슈고가 아니라 아예 그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삼국 시대로 따지면 견훤이나 뭐 궁예, 왕건 같은 호족도 생각하면 돼. 스스로 그 지방의 토착의 힘을 가지고 그 지방을 먹어버린 그 독자적인 세력을 우리가 센고쿠 다이묘라고 합니다. 얘네가 훨씬 더 힘이 셌어요. 센고쿠 다이묘가 슈고 다이묘보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대를 이 센고쿠 다이묘들이 날뛰던 시대 해서 센고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센고쿠 다이묘들이 날뛰던 이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를 주름잡는 3명의 영웅이 있는데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중에서 이제 청나통일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3명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울지 않는 새가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가치가 없다. 그냥 죽여버리고, 도요토미는 어떻게든 울게 하겠다. 얼랄랄라 꾀를 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언젠간 네가 울겠지. 기다린다라고 했죠. 그 진취적이고 멈출 줄 모르는 오다 노부나가는 이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할 뻔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어요. 그럼 오다 노부나가 어떻게 해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할 뻔했느냐? 바로 신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16세기 전국 시대가 한참 펼쳐지던 이 16세기 때는 서양은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적 개척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얻은 무궁무진한 은으로 이 유럽 애들이 어디로 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가서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고 차, 비단, 도자기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신작물도 전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 장거정이 일조판법이라는 은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건너온 은 때문이었죠. 기억하죠? 근데 이 유럽 애들이 중국에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양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오면은 일본을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이제 서양에서 온 선교 집단,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오게 됩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신교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가톨릭, 구교 세력에서 만든 선교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 아시아랑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 만든 선교 집단인 예수회. 그래서 우리 예수회 선교사 하면은 대표적으로 명나라에 간 마테오 리치, 고려만국전도, 천주시리, 기화원본, 청나라의 시연역, 아담샤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예수의 선교사가 이제 일본으로 오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이 전국 시대에 왔던 예수의 선교사가 파비에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비에르가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하비에르라고 나오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의 선교사의 선교 전략이 뭐죠, 여러분들? 현지화 전략이야.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에 간 마테오 리치랑 아담 샬은 고려만국 전도나 시연역 같은 그 중국이 원하는 선진 문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사비에르는 지금 일본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비에르 자체는 이 에스파니아 선교사인데 얘가 이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일본에 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 사비에르를 통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막 들어와서 조총을 이때 전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총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 조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조총은 크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사력이 너무 느리니까.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3단 전법이라고 하는 전법을 통해서 이 조총의 단점을 해소하고 이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할 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 그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의 권력을 계승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바늘 장사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 원래는 이름도 하시바 히데요시였어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측근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들어서야. 이 원래 도요토미의 역할은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종이죠, 종. 근데 하루는 오다 노부나가가 추운 겨울날 부하들과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나와서 신발을 신었는데 차가워야 되는 신발이 너무 뜨끈뜨끈한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그 추운 겨울날 도요토미가 그 오다 노부나가가 회의할 동안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에 안고서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야. 발 시리지 말라고. 그때부터 이제 등용이 됐던 건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 권력을 이어받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모든 권력을 쥐고 전국 시대를 끝내게 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리고 이 전국 시대 때 예수의 선교사인 사비에르를 통해서 들어온 크리스트교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나중에 에도 막부가 1612년 17세기 초반에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거든요. 청나라에는 전래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에도 막부도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17세기 초반. 그 글씨가 왜 이래? 그러니까 16세기에 들어온 기독교가 17세기 초반까지 금지당할 때까지 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도요토미 정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아니다, 여기서만 끊자. 이제 중세에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서 일본의 근세 가장 중요한 에도 막부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